안녕하십니까? 2025년 국가미래전략원 그랜드 포럼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가미래전략원 조민혜 선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의 그랜드 포럼 주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10년간 경험하고 관찰한 공직사회의 무능한 일상과 좌절에 관하여입니다. 강사로 노한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노한동 작가님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으로 입직하여 10년 동안 출판, 체육,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고 2023년 12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직후 퇴직한 독특한 이력과 함께 작년 말에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을 다룬 르포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는 국가미래전략원 이진수 부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노한동 작가님의 강연, 그리고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약 15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국가미래전략원 이진수 부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국가미래전략원 행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즘 아주 큰 화제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저자인 노한동 작가님, 우리 국어교육과 동문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인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돼서 너무 저희도 영광이고 또 바쁜 중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너무 많은 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임도빈 원장님 바쁘신 중에 또 토론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이 작가님 저서에 추천사를 임도빈 원장님 하셨는데 우리 행정학 연구를 평생 해오신 원장님께서 또 좋은 토론 해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은미 교무처장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그밖에 또 우리 본부에서 일하시는 감사팀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 또 우리 학생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작가님 우리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그 내부에서 10년간 관찰하시면서 이제 하신 시각을 한번 저희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큰 행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전략원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실 노한동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노한동 작가라고 합니다. 큰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스누 그랜드 포럼에 초청받게 되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했던 것들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저는 책을 썼고요. 아까 제 이력은 다 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공무원들이 특히 엘리트 관료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낼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까? 이 안에서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왜 현상 유지밖에 하지 못할까라는 데에 대한 좀 답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결론을 앞질러서 말씀을 드리면 물길이 잘못돼 있다. 물길이 실력을 키우고 뭘 바꾸려는 사람보다는 그냥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더 물길이 흐르고 있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사회를 약간은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놓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놀라시겠습니다만은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신영철 평론가께서 쓰신 문장 중에 좋은 문장인데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남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무원들이 말이 없어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쁜 사람인 겁니다. 철밥통이라서 그렇다. 무사 안일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안에서 볼 땐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단순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다. 이 안에는 누가 들어와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기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은 변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영철 평론가님의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다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는 아닐 수는 있는데 복잡하게 나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였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 효율성 순위 떨어지고 있고 민간 대비 저조하다, 이런 뭐 숫자적인 것보다도 뭐 제가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내부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10년 뭐 더 되는 기간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딱 부러지게 뭘 해결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경쟁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데에는 구성원들의 무능과 무기력이 이제 수반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만 망하면 좋은데 사실은 정부가 안 좋아지면은 그게 전체 국민의 삶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경쟁력의 약화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 의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조직은 아래에서부터 붕괴합니다. 우리 20대, 30대 하위직 6급 이하 공무원만 따로 떼놓고 조사를 해보면 이직 의향이 66.3%,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난 이 조직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관급으로 올라가 볼까요? 사무관급으로 올라가 보면 기재부에 25명이 들어오는데 1년에 7명에서 8명 정도가 퇴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퇴사율이 아니죠. 한 30%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 위는 통계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급들도 약간 몰리고 있다. 과장급들도 사실은 많이 포기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은 떠나고 싶은데 뭐 나이, 뭐 본인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떠난다라는 자조적인 생각, 뭘 해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미 포기한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이미 떠나고 싶은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상 유지만 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없는 상황 유지에만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를 좀 나눠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조가 이렇게 수영을 할 때 떠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은 사실 제가 볼 땐 지자체에 거의 몰려있는 기능입니다. 당장 쓰레기 안 치워가면 악취가 풍기지 않겠습니까? 하수도 상수도 관리 안 하면 물을 쓰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지자체 업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앙부처 업무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발생하는 혹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하는 업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인 거고 앞으로 뭔가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 조직에서도 그냥 하던 대로만 하자라는 데에만 현상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추상적이니까요.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 없는 예산이 정리가 안 되느냐? 왜 11월만 되면 다 도로를 갈아엎고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돈 다 쓰고 앉아 있느냐라는 의문인데요. 이 안에 들어오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100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아요. 30 정도는 안 써도 뭐 크게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을 안 쓰려고 하면요. 1월부터 이제 신속 집행하라고 기재부에서 날라오고요. 하반기가 지나면은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소명하라고 문서들이 날라옵니다.
그걸 계속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연도가 되면은 국회에서 결산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왜 100의 예산이 있었는데 70밖에 쓰지 못했냐고. 70을 내가 쓴 이유를 소명을 못하면 징계까지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내가 100에서 70만 써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지만 그냥 100을 계획대로 집행하면 실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뭘 내가 소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뭐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에서 내가 70만 이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30 이상의 신사업을 만들어내라고 사실은 이제 보스들이 닥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부 부처는 다 예산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저 문체부만 예시를 드려도 문화재정 2%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에 쓰는 예산을 국가 재정의 2%를 써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대 초반 정도 쓰고 있으니까 지금 2배 늘리는 게 미션인데 30%를 줄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30 이상의 신사업을 만들어내서 너가 메꿔라라는 이제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기재부가 예산 편성할 때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사업을, 그러니까 신사업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선 부처보다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 기재부 담당 사무관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제 생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5월부터 10월까지 진짜 뭐 주말에 맨날 전화 받고 애 재우다가 전화 받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신사업을 발굴을 해내면 베스트긴 하지만 사람이 이제 머리가 다 돌아가니까 그걸 한 번은 그렇게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전년동 100에서 내가 100을 편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처음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게 되는 행정의 일반 원리들이라는 것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냥 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스킬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업도 잘 안 죽고 필요한 사업도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GDP 늘어나는 만큼, 물가 상승률 늘어나는 만큼 한 2, 3% 정도만 예산에서 늘어나는 형태의 국가 재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그냥 잘하는 공무원이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면 우리 공직사회가 공적 냉소와 사적 정렬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아파트라는 책, 고 박철수 교수님이 쓰신 아파트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표현인데요. 그분께서는 우리 한국식 대단지 아파트를 저 표현으로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고 애들 놀이터도 수영장도 뭐 조식 서비스도 하면서 사적 정렬을 추구하지만 실상 우리 아파트 펜스 바깥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놀이터가 있는지, 차가 위험하게 골목길에 다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냉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표현이 공직사회를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문제 상황들을 보셔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공적으로는 냉소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 이거 되겠냐? 안 된다. 이거 내가 백날 해봐야 이 일 안 되고 이 문제 해결 못한다라고 공적으로 냉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적 정렬로 빠지는 겁니다. 나 이제 그러면 승진해야지. 나 애 초등학생 맞춰서 유학 가야지. 주요 보직으로 가야지. 라는 어떤 그런 사적 정렬의 세계로 러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기형적인 뭐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지배를 한다. 거기에 골몰을 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공직사회를 표현하는 정확한 어떤 워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원인을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내부적인 원인과 외부적인 원인을 좀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부적인 원인은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 내부적인 원인은 그냥 공무원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문제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필요 없는 문서나 회의나 의정 같은 가짜 노동이 많고 승진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복잡한 현실의 이해도 실패하고 토론도 잘 안 하면서 사람은 되게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짜 노동의 만연입니다. 이거는요 월요일 아침부터 가짜 노동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장관님이 실국장들 모아놓고 실국장 회의를 하는데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건이 중요한 안건을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실국장끼리도 경쟁이니까 절대 중요한 주제를 거기서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 주 화요일에 무슨 행사 있는데요. 보도자료 잘 내겠습니다. 이게 뭐 이번 주 체육 주간인데요. 이러이러이러 행사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올려도 되는 보고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위해서 직원들은 주말을 바치는 직원들도 있는 겁니다. 그 월요일 아침 9시에 회의를 하려면 회의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 실국장 회의 하고 나면은 이제 실국장님들이 과장님들 모아놓고 이제 그 과장단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장관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또 저 과원들 저 같은 이제 사무관들 모아놓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은 이거고 너네들 이번 주에 할 일 뭐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월요일 오전 다 가는 거죠. 월요일 한 오후 2시 정도 돼야 이제 슬슬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 자체가 이렇게 가짜 노동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참 상쾌하지 않은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시는 제가 너무나도 많아서요. 행사 준비 같은 것들도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뭐 장차관님들 현장 간담회 하신다고 준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준비하려면요 실무자 일주일 꼬박 걸립니다. 왜냐면 일단 그 뭐 무슨 분야 저 현장 간담회 한번 만들어봐 이 지시를 받으면 그러면 누구 만나실지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일단 보고를 초동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초동 보고를 하면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오케이면은 좋고 뭐 넣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넣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면 한 이틀 갑니다. 이제 그 참석자 정해지는데. 그러면 그 참석자분들한테 그때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죠. 장관님한테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막 얘기하시는데 이제 답 없는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사실 정부한테 할 얘기가 아닌 얘기들도 이제 막 그 욕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건 저랑 하시고 이런 좋은 자리에서는 그냥 좋은 말씀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다듬죠. 가다듬어서 Q&A, 그러니까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 자료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가 가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다시 장관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분들 만나실 거고 어떤 얘기가 나올 거고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고 법은 이거 바꿀 거고 네, 알겠다.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 간담회. 시작하면요. 그냥 애초에 정해졌던 얘기가 하는 거예요. 애초에 정해진 문서에 우리가 사전에 스크리닝 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관님 그냥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 보고했던 대로. 혹은 뭐 거기서 본인이 개인기를 좀 발휘하실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면 연극 같은 현장 간담회니까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경우를 못 봐서 제가 볼 땐 다 가짜 노동이다 그거. 왜냐면 그렇게 장관님 한 번 하시고 한 달 후에 차관님이 하시고요. 그 한 달 후에 실장님이 하십니다. 그 똑같은 얘기 또 하고요. 거기서 참석자들 짜증내는 참석자들은 그 다음부터 안 부르고 이제 좀 소통이 되는 분 이제 불러가지고 계속 연극시키는 겁니다. 연극. 그러니까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가짜 노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해야 될 일을 잘 안 하게 된다. 저는 그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이거에 질식당하게 돼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어떤 분야의 문제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이 머리에 떠올랐다가도
번뜩 지워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직무 성과가 아니라 이제 직위 기반에서 승진하는 구조인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직사회의 성과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하는 일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성과를 냈냐 안 냈냐 이런 얘기를 참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승진 자리를 딱딱딱딱 찍어놓고 거기 가야 승진하는 구조가 정당화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부처들, 정부의 그 승진 구조는 결국에는 기획이나 조정이나 총괄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승진을 시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 국에서 따지면은 일과, 그러니까 국장님 모시는 일과, 한 부처에서 따지면은 장 차관님 모시는 기획조정실, 정부 전체로 보면은 뭐 기재부나 행안부 같은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관료로서 성공할 가능성과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기획조정 총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정리하는 스킬이 필요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아이고 국장님하고 말과 있으면 밥 2번 먹는데 일과 가면은 5번 6번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들이 보통 그런 과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에 가까워지는 사업부처일수록 진짜 현장하고 접점이 있어서 거기다가 무슨 예산을 넣고 무슨 법을 바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과라는 것이죠. 정부라는 게 독점성이 있으니까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일관이 말관이를 따져도 어떤 특정 분야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사무관, 주무관, 과장이 그냥 대한민국 정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승진이 안 되면 말과에서 승진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무관으로 입직을 하면 이런 말과 같은 데서 사업부처에서 좀 돌다가 그 다음에 일과에 있는 선배 빠지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갔다가 그 선배 이제 다시 기조실 있는 선배 빠지면 다시 기조실 가고 이렇게 가서 승진을 하게 되는 구조니까 내가 사업부처 했을 때는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거죠. 사무관 때 그거 10년 반복, 과장 때 10년 반복, 국장 때 10년 반복하고 결국에는 공직사회가 끝나는 건데 어디서 힘을 줘야 될지는 너무 명확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구조 안에서는. 그러니까 말과에 있을 때는 힘을 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업무의 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사람들을 말과로 보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취업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열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말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성과 내야 되는 과에서는 역량 발휘하기도 어렵고 또 성의도 발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너무 이제 얄팍하게만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한 장짜리 보고서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 아마 정부 부처에서 그 많이 쓰시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를 비판을 하면 그럼 뭐 장차관이 그걸 뭐 언제 다 읽고 앉아 있냐 뭐 이런 반론도 하시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정무직한테 올라갈 때는 저도 한 장짜리 보고서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국장급 이하의 실무 공무원들은 본인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한 장짜리 보고서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무관이 문서를 만들 때부터 이거 한 2-3가지 갈래 정도로 문제 상황과 원인과 해결 방안을 포섭해서 만들어야겠다라고 머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이 되게 복잡하고요. 사무관이 결국에는 그 해결 방안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오라니까 보고서 예쁘게 써서 2-3가지로 포섭해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급 이하에서는 좀 저런 한 장짜리 보고서를 한 장짜리 보고서를 예쁘게 쓰는 문화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 저 문서를 받아보면은 특히 서구권은 그냥 다 줄글로 보고서 쓰는 게 훨씬 많거든요. 형식도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실무 공무원들끼리는 한 장짜리 보고서로 예쁘게
그 우리가 현실 평탄화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너무 우리 정부 부처가 거기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좀 요건 말씀드린 건데요. 호치키스 행정입니다. 호치키스 행정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그 어떤 업무들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호치키스 찍어 가지고 자기 보스한테 보고하는 그런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치키스 행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 그 쪼가리를 채워 달라고 오는 메일이 100군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컨셉으로 여기다가 한 2줄 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 페이지 채워주세요. 이런 호치키스 행정만 정부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치키스 행정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일단은 뭐 그렇게 딱 얄팍하게 정리된 자료로 현실을 이해하고 싶은 어떤 상사들의 욕구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호치키스를 찍는 자리여야 승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호치키스 찍는 자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부처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거를 어떤 정권 차원의 얘기로 넓혀도 마찬가지인 게 정권 차원에서도 뭐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뭐 국민 대통합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일이 결국에는 호치키스 행정이거든요. 거긴 집행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일선 부처한테 있는 것들 의제 취합해 가지고 그럴듯하게 저 카바 바꿔 가지고 사실은 발표 한번 하고 행사 한번 하는 거죠. 대통령 모시고 행사 한번 하고 이제 하는 거는 실제 집행은 일선 부처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뿌리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행정인데 근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거든요. 근데 정권 차원에서 사실 자리 주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면 사고를 칠래야 칠 수도 없고 거기 집행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아래로 아래에서는 승진하는 자리니까 호치키스 행정에서 많이 늘리면 좋은 거고 위에서도 자기 저 공신들 챙겨주기 좋은 자리니까 대통령 소속 위원회 만들기 좋고 이러니까 호치키스 행정으로 인한 단순 취합 업무는 줄어들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호치키스 찍어봐야 현실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죠. 더 생생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특정 부처를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기재부의 서비스 경제를 담당하는 국이 있고 과가 있는데 서비스 경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물류, 보건, 콘텐츠, 관광 이걸 다 포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 물류, 보건, 콘텐츠 이런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30페이지짜리 발표를 해봐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호치키스 찍는 사람도 모르고 그걸 발표하는 사람도 사실 서비스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했다고 카바 바꾸는 행정 이게 되게 반복되는데 그건 복잡한 현실을 얄팍하게 이해하는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우문현답. 이 우문현답 되게 아재 개그 같은 건데 공직사회에서 되게 많이 쓰고 술자리에서도 많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이가 빠졌네요.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들 공직자들이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되니까 보고서 써야 되는 사무관이나 아니면 우리 정책에서 90% 이상의 결정을 담당하는 과장급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되게 정부 바뀌면은 뭐가 정책이 많이 바뀔 것 같지만 실제로는 90% 이하는 저는 과장급 이하에서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콘텐츠 산업을 진흥한다 그러면 그게 뭐 정권 바뀐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과장급 이하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에 펀드 넣고 융자 넣고 뭐 맨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90% 이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종시로 갖다 놓고 4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문서 안 줄여주고 그러니까 현장하고는 더 못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종시 간 지 10년 됐는데도 안 바뀌고 뭐 세종시 간 거 어쩔 수 없다 치면은 우리가 과도하게 문서 사무관 너 저기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서 저 얘기하면은 바로 써야 된다 이런
태도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10년 이상이 지나도 안 바뀌니까 사무관이고 과장이고 그때부터는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화 몇 번 돌리는 거죠. 구글 검색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논문 현답도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토론의 부재인데요. 이거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공직 사회에서 굉장히 토론이 없거든요. 근데 토론이 없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저는 순환보직제랑 결합이 되면서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급이 1년 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이고 국장이고 1년 있다가 사실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잘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무관 때 해봤던 분야면은 모르겠는데 사무관 때 안 했던 분야의 국장급이 돼가지고 처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절반은 제가 볼 때는 안 해봤던 업무에 그냥 딱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수준에서 혹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정의 일반 원리 수준에서만 문제를 대하는 거지 실제 그 분야에서 뭐가 문제인지 또 어디에 컨택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아랫사람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 밖에 계시는 뭐 진흥원이나 이런 공공기관 얘기 학계에 계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냥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답을 논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네가 가지고 와야지 답을 나한테. 근데 못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못 가지고 온다. 사무관이 못 가지고 온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답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예쁘게 보고서 정리해서 그것도 현장하고 자기도 멀어졌는데 사무관 스스로도 멀어졌는데 그냥 이쁘게 정리해서 보고하고 지시하는 거 따르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온콜입니다. 온콜이라는 단어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당직 서고 이러시면은 삐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언제 어디서 불러도 스탠바이 하다가 연락돼야 되고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직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연락을 유지해야지 좋은 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무릇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는 것이죠. 뭐 퇴근하고도 전화하는 거 전혀 서슴지 않고 주말에 그 아까 제가 시국장 회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국장 회의에 분명히 목요일 날 제가 컨펌을 받고 넣었는데 국장님 컨펌을 넣고 받아서 왜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시냐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원점으로 도돌이가 된 거예요. 이걸 왜 넣냐? 이걸 무슨 내용이냐? 그걸 토요일 아침에 본인께서는 카페 가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지만 그 전화를 받는 저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이제 민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52시간 제도라든지 뭐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저런 면에서는 거의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무분별한 온콜이라는 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40시간 일할 거 52시간 일하고 52시간 일할 거 69시간 일하고 100시간 일하면 좋죠. 좋은데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시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일 잘 안 하게 된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열리기 전날 그 질문지 수거해서 의원실에서 다 질문지 수거해서 장관님 예상 답변 자료 만드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게 한 새벽 2, 3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새벽 2, 3시까지 스탠바이하고 그거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국회 한 10시 반부터 열리면 이제 국회 그거 방송 듣고 있다가 끝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소진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날 일 안 한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온콜이라는 게 결국에는 비용인데 다 비용이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갈아 넣자. 비용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부 요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인들은 어쨌든 이게 공직사회 공무원들끼리 이야기인 것이고
안 바뀌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뭐 제가 본 댓글 중에는 뭐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슬프네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고 안 바뀌는 거에 점점 그 모순이 쌓여가면서 사람들이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무능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요인입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외부 요인은 바깥과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와 공직 사회와 바깥과 연계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공직 사회의 권한 자체는 되게 없어지고 있는데 책임은 되게 높게 묻게 되면서 구성원들이 겪게 되는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집권 세력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나 정치권, 세 번째는 여론, 언론, 네 번째는 민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니까 서로 간의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을 수행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을 담당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내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도 우리가 많은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이라든지 TV조선 재승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국장급 이하 공무원부터 구속을 시키고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은 저희 문체부였지만 문체부 블랙리스트 때는 국장급 이하 공무원은 한 명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주요 정책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월급쟁이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내가 감당하면서 일한다는 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건가 싶은데 그래서 다들 면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혹은 나중에 내가 문제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 주요 정책에 다루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과수원이나 국수원이나 이런 단어는 과장이 수정 한번 지시했다라고 보고서 옆에 써놓는 거죠. 국장이 수정 한번 지시했다라고 하나 써놓는 거죠. 녹음도 하고 뭐 업무 수첩에 굉장히 빼곡히 적어놓기도 하고 해서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데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요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권의 주요 정책은 사실은 정치적인 색깔을 벗어나면 그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시켜야 되는 어젠다일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어젠다에 가는 것도 기피하고 가서도 면피할 생각만 하니까 그 문제나 그 어젠다를 실행시키는데 역량을 다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원인이 되고 있다. 공직자들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책 결정은 다 정치권이 하는데 책임은 다 관료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치권이라는 게 뭐 단순히 여당만이 아니라 여당 야당을 포함한 국회, 그다음에 뭐 집권 세력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정치권을 상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책 결정의 권한은 이미 정치권이 대부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 쓸 때는 이제 뭐 속된 말로 긁는다 그러죠. 긁을 때는 정부나 공무원을 긁는 태도. 근데 그게 수월성 있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뭐 무슨 복잡한 얘기보다는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끝내면은 거기에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 정서인 것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게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이기는 합니다만은 쪽지 예산 같은 거 제가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의원실에서 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마지막에 소위나 소소위나 이럴 때 그 기록도 안 남는 거에 본인의 지역구 예산 필요한 거 거기서 쏙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산이 보통 나중에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쓰이거나 왜냐면은 이게 집행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예산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예산이 안 쓰이거나 아니면은 예산이 되게 잘못 쓰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심지어 국회 자체에서도 언론에서도 그 책임을 그 쪽지 예산을 넣은 의원실을 탓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그 쪽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중앙부처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도 없는데 그 쪽지 예산을 이거 쪽지 예산 잘못했다고 나를 혼내면 누가 거기에서 희망차고 보람차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무기력한 관료제가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 정부 입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가 별로 안 튀는데 의원 입법은 진짜 이렇게 많이 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바이어스는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입법은 규제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다 정부 입법할 만한 것도 의원 입법으로 청부 입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바이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이 폭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숫자만 봐도 누가 이제 정책 결정을 하는지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과도한 언론 또 여론 대응과 졸속 대책입니다. 이 언론 대응을 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고, 그러니까 대응성을 가지고 가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거는 정부의 의무라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도하고 너무 민감하게 이제는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왜 그 대전에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 그때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결 방안이 뭔지가 뚜렷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교원단체라든지 교사단체에서도 상당히 다들 갸웃갸웃했던 사안이고 그러니까 실체가 좀 불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여론이 들들들들 끓으니까 교육부에서 48시간 만에 대책이 나왔고요. 일주일 만에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이렇게 증문즉답식으로 과도하게 언론에 대응해서 졸속 대책만 발표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이거의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진짜 우리가 해결했어야 되는 과제는 다 놓치고 그냥 여론이 가라앉으면은 쓱 지나가게 된다는 엄청난 부작용까지도 수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검정 고무신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우영 작가께서 그 본인이 저작권 관련해서 출판사와 분쟁을 겪다가 출판사에게 저작권의 일부를 매절 계약을 해서 근데 거기에 본인이 사인은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굉장히 억울해서 그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사실은 10년 전에 구름빵 사건도 있었던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구름빵 사건 일어나고 문체부에서 밀었던 거는 표준계약서 보급인데 표준계약서 보급으로는 이걸 못 막는다는 게 사실은 검정고무신 사건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상의 일반 원리로는 여기 대응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민법은 사인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작권법을 바꿔줘서 창작자가 잘 모르고 사인한 거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언론이 들들들들 끓으니까 한 거라고는 법률지원센터 만들겠다. 창작자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거 말장난이거든요. 그냥 공무원식 말장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지원센터가 없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일어났나요? 창작자가 교육이 안 돼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일어나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론이 들끓을 때는 그런 식으로 어떤 졸속 대책이 단시간에 급급히 눌러놔야 되는 대책들이 막 나오고 진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2년이 조금 넘게 지난 것 같은데 2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와 관련해서는 뭐 여기서 뭐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뭐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원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충주맨 같은 유튜브 보시면 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취약하게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겪진 않았으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생략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악성 민원은 반드시 전화해서 욕하는 사람만 악성 민원인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우아하게 민원을 넣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넣는지는 뻔합니다. 그러니까 왜 퇴직 관료들이 로펌에 왜 다 전관들이 감사 뭐 이런 거 달고 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뭐 저작권료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기획사에서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해서 그 전관이 우리 과장이나 과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지 니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민원인데 굉장히 우아하게 전달이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해야 될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그쪽에서 입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안 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공무원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아하게끔 나오는 민원들, 뭐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뭐 이런 데서 뭐 꽂는 뭐 민원도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의원실에서 꽂는 민원 말할 것도 없고 뭐 언론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되게 우아하게 제기가 되고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다 악성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직이 뭘 보호를 해주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 개인기로 돌파하는 거죠. 잘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도 좀 집중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공직사회 문제를 좀 솔직히 인정을 하자. 우리가 좀 아픈 사람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셔야지 안 아프다고 우기시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십니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책을 보시고 서울신문의 어떤 기자님께서 세종청사를 가셔가지고 열심히 취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개로 나뉘는 반응을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한 사무관 서기관급,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연차에서는 할 말했다, 뭐 공감한다 이제 이러는데 이제 국장 이상급에 이제 여쭤보면은 뭐 20년도 안 해보고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 뭐 사명감 갖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걸 폄하하면 되냐? 뭐 이런 식의 태도인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태도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페이지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저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페이지 보고서가 우리 정부 부처에서는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주장하면서 반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박이 아니라 너 20년도 안 해보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문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논박도 아니고 그거는 어떤 수준 있는 대화와 논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부터 조금 우리가 인정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 문제를 인정을 하면 해결 방안은 그냥 주룩주룩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인사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문성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는 사실 다 Z자형으로 순환하는 겁니다. 사무관 때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쭉쭉쭉쭉 과 옮기면서 3개, 4개 과를 옮기면서 갔다가 승진. 과장급 때도 또 그런 식으로 메뚜기처럼 뛰면서 승진. 국장 때도 또 이제 메뚜기처럼 뛰면서 승진하고 퇴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Z자형 인사 구조라는 거죠. 근데 모두가 이렇게까지 다 Z자형으로 전 순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직무군을 잘 설정을 해서 그 분야에서 좀 남아 있어서 진득하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좀 둬라. 그걸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저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니 그거를 한 분야에 누가 남아 있겠냐 그렇게 남아 있으면 승진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나머지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좋은 분야에만 다 짱박혀 있으려 그러지 그걸 누가 돌라 그러겠냐 이런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양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리자형으로 가실 분은 빨리빨리 Z자형으로 순환하면서 승진을 하시는 거고, 한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면서 승진 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게 둬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나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좀 믿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계속 그거를 너 지금처럼 전문직위 제도 같은 거 사실은 그거는 못 믿으니까 너 이 자리 가면 4년 있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 의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난 이 분야에 전혀 관심도 없는데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전문직위 제도라서 내가 4년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믿는 거죠, 개인을. 그게 뭐 효용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휴직 파견 이런 걸로 다 풀고 나갑니다. 기관장 재량 이런 걸로 다 전문직위 제도 풀고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제도 이렇게 못 믿고 규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봐야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직무군에 좀 있게끔 진득하게 좀 둬달라.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꽤 괜찮은 전문가들이 전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 부처에서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꽤 전문가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꼭 저는 저 정부에만 있을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학계도 가시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가시고 이러면서 회전문을 돌면서 굉장히 좋은 전문가, 대한민국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 부처에서부터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를 안 주니까 시작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기재부가 바텀업 방식으로 모든 걸 다 마이크로 매니징을 해봐야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우리 2004년에 국가재정법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각 부처한테 그냥 총량만 정해주고 거기서 이리 맺히든 저리 맺히든 좀 알아서 하게끔 좀 더 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어떤 부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이 신사업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면서 그 예산 안에서 좀 예산의 합리성을 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무직한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님들이 오셔봐야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 아무것도 못 건드리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기재부가 다 마이크로 매니징 해버리죠. 그분들도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 좀 예산 편성권을 보장을 하자.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법 바꿀 필요도 없고 기재부가 좀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요 부분은 저 예산제도에서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의 필요성을 좀 재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시국장 회의 같은 거 안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생활에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국회 전날 장관님 답변 자료 안 만들면 갑자기 뭐 내일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국민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반석 위에 꺼내놓고 안에서 문제 안 생기면은 그냥 다 딜리트 해버리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없애도 저는 충분히 지금 하고 국민의 삶과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70%의 여력을 공무원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로 러쉬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뭐가 좀 바뀌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맨날 필요 없는 일만 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고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 문제를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의 권한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존중을 해주는 형태로 주피터형으로 갈지 아니면은 관료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나 거버넌스가 만든 정책 방향을 집행하는 존재로 그냥 쭉 낮춰버릴지 권한과 책임을 그런 헤라클레스 형태로 갈지에 대해서 답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답을 안 내리면 관료들이 일을 절대 안 할 겁니다. 이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핑계대기도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데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조속하게 좀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관료 시스템이 좀 똘똘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조금은 그래도 주피터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국회로 보낸다. 그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법령 바꿔서. 근데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진짜 저분들이 엑셀을 돌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피터형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그걸 떠나서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좀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제 강연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대학원 임도빈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추천사를 쓰긴 썼지만 우리 노 작가님 두 번째 보고요. 실질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방학에 책을 3권을, 2권은 전체적으로 개정을 했고 한 권은 새 책을 썼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데 한번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일단 보내봐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종이로 받지만 좀 뭐 시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한참 또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쁠 때 했던 쫙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다. 저는 행정학을 가르치지만 뭐 정부 내부에서 이렇게 자세히 돌아가는 거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때 행정부 조직이 하나의 그 사회 조직이라면은 이거 인류학적인 보고서예요, 사실. 그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행정학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뭐 일반 교양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사실을 근거한 그런 보고서 비슷한 인류학적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흥미있게 많이 읽었고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디테일이 많으니까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퇴임하고서 한 1년 동안 작업을 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책을 읽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건데 추천사 해달라고. 진짜 저건 직접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이 나한테 꼬신 게 뭐냐면 그래도 교수님 책이 여기 하나 인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마지막 권한체계 밀지 원칙에서 주피터형 헤라클레스들이 내가 주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나밖에 그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건데 사실 할 얘기가 많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처음 내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코멘트를 진짜 작가하고 했으면 했을 텐데 첫 번째로 제목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일단 너무 길어. 일단 너무 길고 그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요, 이 공무원들이 사실은 내가 나라를 위한다,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센턴스 없어요. 그죠? 암묵적으로 공직에 있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왜 이 짓 하냐 이런 얘기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굳이 내가 한다면은 이 제목은 국회의원들한테 써야 돼요. 에? 진짜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분인데 진짜로 그러냐?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책을 3권을 써야 된대요. 그래야 작가로 등극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대화한 게 다 한 문장인데 그건데, 두 번째 책은 그러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행정학에서는요, 이런 관료제의 병폐라고 그러거든요. 뷰로크라틱 디스펑션이라고 해서 60년대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모튼이라는 사람, 셀즈닉이라는 사람, 굴든이라는 사람, 또 저희 지도교수인 미셸 크로지에 이런 분들이 이 관료제의 병폐의 얘기를 서구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했습니다. 아마 고시 공부할 때 공부했으면 개념적으로는 배웠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가장 여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셀즈닉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공무원들 보면은 목표가 진짜 국민을 위한 건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쪽 자리 저것도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목표와 수단이 도치가 돼 버린다. 이걸 달성하는 게 수단인데 이게 같이 목표인 것처럼 일한다는 뜻이 사실 이 책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동서고금으로 똑같다는 얘기하고, 그죠? 그 대신 내가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발전 행정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어요. 어떻게 보면 엉터리 행정이었죠. 뭐 보고서도 대충이었고 뭐 하라면 하고 뭐 말하고. 제가 책 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빛낸 정책가들 이건데요. 남도구 저기 장관, 그러면 최장수 장관인데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서강대 교수 있을 때 대통령 자문위원회 때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임명을 하면서 너 저기 자문위원 때 그렇게 저기 대통령 우리 정부 비판했지 한번 맛 좀 봐 하면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주목국으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대학원도 잘못이긴 한데 야 이거 법치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 뭐 해야 된다 뭐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쌓이고 해가지고 관료제의 이제 병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뭐 경쟁력도 현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각에서는 뭐 서구 민주주의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아직은 행정 관료들이 괜찮다. 그렇지만은 지적한 데 다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모순된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가면 큰일 나는 얘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막 전기톱 갖고 막 관료제 부신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해서 관료제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거 추천서 못 쓰겠다고 안 버린 이유가 뭐냐면 관료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일 하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각 챕터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설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 관료는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냐. 지금 쓸데없는 일을 다 없애면 그러면 잘할 거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관료는 우리나라의 관료는 다른 나라의 관료하고 다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난 관료로 많이 가길 바라는데 이걸 단순히 이런 뷰로크라틱한 이런 걸 없애가지고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막 영원히 막 불타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횡적으로 지금 그 국제 간의 열강의 그런 다툼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대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고 그것이 없는 한은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거고 그걸 답습하고 그러면 이 관료제의 경화 현상이 또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행정학 내지 우리 서울대학교는 각 분야의 국가적 리더를 기르는 미션을 가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꼭 뭐 정부에 들어가서 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 가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천서에 제가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노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낙타라고 봅니다. 낙타라는 게 뭐 잔뜩 짊어지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죠. 이게 저항을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온갖 어려움을 그냥 견디고 그냥 간다는 뜻이죠. 그런 건데 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은 낙타로 그냥 해서 적당히 살다가 퇴임한 이거보다는 사자와 같이 되다 이런 얘기죠. 사자가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크게 보고 여기에 어떤 짐승이 있고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걸 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주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관료가 정말로
리더가 돼야 된다. 그죠?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런 자기 목표를 비전을 큰 비전을 갖고 하위 비전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를 리드해야 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헤라클레스 모델, 주피터 모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관료들이 리드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정부가 없으면 뭐 잘 될 것 같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그 정부 없이 잘 된 역사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민간이 다 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뭐 정부가 개판이다 해서 민간 저거를 도입하고 뭐 하겠다고 하지만요. 그것도 알고 보면은 수단이 정부 기업가 마인드인 거지 결국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부 없앤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부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전 세계에 있는 부나 이런 거 쫙 빨아들여서 자기들이 잘 살게 자기만 잘 살게 됐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버려 두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부 기업만 해 먹게 놔두겠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중요하다. 국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의 그런 앞으로 해야 될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기일전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래서 이 아까 그 고위공직자들이 냉소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도 말고 이런 문제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 다음에가 또 새로운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본부 뭐 이런 관료자는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때 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라고 봐요. 또그 근데 뭐 한쪽짜리 이런 것도 또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 이걸 없애겠다, 뭐 새로운 이걸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용도에 맞는 정도만 하고, 그죠? 필요 없는 거 없애고 새로운 방법론을 좀 찾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한국형 관료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 저기 노 작가님 이 출판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책 많이 팔리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한동 작가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보건환경연구소에 있는 김용표입니다. 그 진단이나 그 처방은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해결 방안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더 한 단계 위의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도 관료제를 어떻게 좀 뭐 해결하자는 거였고 파멸적인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해결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많은 저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이행 방안을 실행하실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어떻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거대한 논의로 넘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더 큰 어떤 모델에 대한 이야기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건 좀 자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환경 쪽을 하는데요. 그 장차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 경우로는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있는 정책을 없애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들이 당장 올해 예산에서 이것저것 잘라가지고서 뭐 한 100억이면 한 30억을 만들어서 장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관료들이 조금 더 장관이나 차관들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질문에 대한 꼭 맞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사실은 장차관이 권한이 없는 게 더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실 권한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서관이 전화하고 행정관이 전화하고 그게 이제 인사까지 뒤집어 버리니까 국장급 인사 다 뒤집고 사실 요즘에 이제 과장급 인사까지도 거기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관료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차관이야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정무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임명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고 싶은 게 뭐 아주 정말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거라면야 직언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그분한테 권한이 다 몰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현실에서는 실권은 따로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인사도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워서 저 오히려 장차관이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지금 유 작가님은 공무원 생활 자체를 이 책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책의 완성도나 그다음에 사실 자세한 주석과 설명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 같지만 그 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을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사실 울컥하고 눈물을 흘릴 정도였었는데요. 사실 지금 실제로 이 책에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임도민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을 좀 질문과 답으로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사실 이 강의나 책은 그 입법부나 행정부의 그 고위관료인 분들이 좀 읽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혹시 지금은 다 이제 의원 면직을 하셨지만 현직에 남아 있으시면서 혹시 그거를 좀 개선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은 의사입니다. 그래도 책에다 담은 것 같습니다. 근데 책에 이제 못 담은 거는 책이 나오고 나서의 얘기인 것 같은데 책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났죠. 이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다행히 임도민 교수님께서 추천사 써주신 덕분에 잘 팔리고 또 여기저기 뭐 사실 이게 참 레거시 언론이 문제인 것 같은 게 위기인 것 같은 게 레거시 언론의 인터뷰가 아무리 실려도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별 반응이 없으시다가 그 3%에 나가니까 됐다. 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하고 계시고 한번 집안이 뒤집어졌다가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제언 같으셨던 거죠. 예. 세 번째는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좀 잘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이게 안 떠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거워서 위에가 진짜 켜켜이 쌓여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이게 안 떠져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저는 대중 상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대중 상대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제가 볼 땐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거의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엘리트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엘리트의 위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대중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접근하였습니다. 여성학협동 박사과정 4학기째인 유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작가님과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국가미래전략원에 감사드리고요. 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 이제 이른바 일론 머스크로 상징되는 그 정부 효율부의 런칭이 있었는데요. 그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겠지만 그 정부 효율부의 최초 컨셉이나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방법인지는 일단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 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연차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 줄 잘 못 서는 사람들만 다 썰려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수완이 좋은 사람만 남을 것 같아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동의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냥 거대한 코끼리가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코끼리를 어떻게 다뤄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조직 자체나 예산 자체를 다 통폐합시키거나 줄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너무 이제 내부적인 상황을 모르는 어떤 외부적 외과적 수술인 것 같아서 저는 그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근무를 하시는 동안 희망을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한 가지 뭐 장점을 이거는 발전시키면 뭐 이게 제가 공직사회를 옹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혹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통해서 여기서는 희망이 있고 이 장점은 뭐 만에 하나 뭐 혹은 이제 본인처럼 다 나와서 이렇게 뭔가 대중한테 뭐 이렇게 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딱 한 가지 장점을 혹시나 뭐 희망적인 걸 봤다 이걸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게 있으신 왜냐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다 너무 공감이 되고 마치 이제 저희 회사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사실 적용이 되는 말들인 것 같아서 이제 좋은데 그런 메시지라도 혹시 있으시면 네 궁금했습니다. 없으면은 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질문에 꼭 맞는 답변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전히 개인한테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공직이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요즘에 뭐 다 행정학과 교수님들, 행정대학원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다들 로스쿨만 가려고 그러고 저 행정고시 안 보려고 그런다.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직 꽤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잘만 굴러가면 진짜 전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의 삶도 사실 꽤 먹을 게 많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비전도 있는 직업이고 나름대로 괜찮아서요. 공직 자체가 뭐 되게 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그 책을 재밌게 읽어서 오늘 꼭 뵙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조용히 듣고 가려고 했는데 그 문제의 로스쿨에 요새 뭐 기재부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그렇게 듣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에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특히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말 책임 있게 그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 사실 그와 같은 처벌이 확대되는 것의 배경에는 특히 이제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현실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결제 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묶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제 판례 법리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공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처벌을 아예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간적인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어떤 방향이어야 될지 그럼 작가님께서는 아까 이제 그 하급자까지 다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좀 하급자의 처벌을 면하는 식의 제도를 만드는 방식 같은 것을 생각하시기도 했던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행했다는 걸로 처벌하는 컨셉 자체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생각이 다르다고 그 정책을 수행했던 전 정부의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실무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문서를 진짜 기한을 하고 진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시켰던 사람은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수많은 법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오해한 거다. 나는 그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다. 검토해보라 그랬지 내가 언제 하라 그랬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진짜 하지 않으면서 지시의 그 디테일한 어떤 그 스킬들로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실무자는 구속, 정무직은 불구속.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건 반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법리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오승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제가 책을 사오다가 서울대 안에서 버스를 잘못 타서 늦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작은 캠퍼스 학교를 졸업해서 서울대가 여전히 많이 낯섭니다. 저는 사실 작가님이 형같이 느껴지는 게 87년생 이제 목동에서 학원가를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89년생 목동 출신이라 예, 그냥 학원에서 뵀던 형이 사는 얘기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전히 사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꿈이 바뀌었다고 해도 서울대를 꿈꾸는 친구들은 여전히 목동에 차고 넘치고 행시를 준비하는 후배들도 차고 넘치는데 이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 이게 이제 공직 들어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선배만큼 해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선배가 했던 정도의 보고서 스킬, 선배가 했던 정도의 역량, 이거를 너는 거기까지 가닿는데 최선을 다해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자연인으로서의 젊은 사람을 조직이 수혈하는 것은 선배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하는 만큼만 할 거라면은 그러면 그 선배를 계속 써야죠. 정년 없이. 그 선배가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지만 뭐 공직이든 어디든 가면 선배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 듣겠지만 그 얘기를 절대 믿지 마라. 자기가 가진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고 한 번은 내가 펼쳐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꿋꿋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연으로 수고해주신 노한동 작가님과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